50여 년 전 북한 무장군인 120명이 동해안에 침투해 민간인 등 수십여 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른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입니다. 당시 강원도 평창에 살던 고 고원식 씨는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잃었습니다. 최근 고 씨의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상대는 다름 아닌 무장군인을 보냈던 북한입니다. 무장공비를 난파한 불법 행위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니 이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지난해엔 한국전쟁 당시 북으로 끌려간 납북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소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때 포로로 붙잡혀 북한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향해 배상금을 달라며 법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 소송들 역시 모두 피고는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북한을 정식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과연 우리 국민이 우리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가깝지만 먼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방송이 좀 약간 이상하게 좀 분위기가 착 가라앉는 이런 상황인데 또 우리 이도성 기자가 아주 그냥 또 무장공비 얘기로 결정타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거운 이거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주제를 제가 아니 근데 저희가 우리 기자 두 분 좀 얘기 좀 해서 매일매일 이 사건 엑스파일 아이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분 정말 고생하시잖아요. 저 최근에 저희 어떤 내용을 할지 이제 저희 단톡방에 올리는데 홍 기자가 새벽 4시에 올린 걸 보고 저 너무 깜짝 놀라갖고 보통 저는 그냥 밤늦게 한 10시, 11시쯤 올리는데 새벽 4시까지 고민한 걸 보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떠올라서 좀 잤습니다. 한숨 자고 이제 새벽 이슬이 좀 떨어질 때 그때 좀 돌이켜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걸 그냥 하면 일단 할 수 있겠다. 좀 새벽에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잖아요. 아침 밤새 안 떠오르다가 그렇게 해서 좀 힘겹게 지난주에 한번 메웠던 적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일부러 보낸 거 아닙니까? 선배 깨우려고?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저도 됐고요. 보통 자는 시간이라 새벽에 올리는 건 아닌 것 절박했습니다. 같아요. 저는. 저도. 타이머 딱 걸어놓고 뭐 메시지 그렇죠. 보내는 그런 거 없어요? 기능? 그런 게 예약 이게 전송할 수 있어야죠. 아이고, 생각 못했어요.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자, 근데 이제 울진 삼척 무장공비 1968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그렇죠. 딱 떠오르는 거. 이건 뭐 공산당이 싫어요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이승복 어린이입니다. 예.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 예. 당시 8세인가요? 하여튼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때 국민학생이죠. 그게 이제 평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 삼척 근처에. 예. 일가가 이제 사살 당하는데 무장공비한테 죽으면서 그 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했던 그게 많이 기억이 나네요. 저희 국민학교 때 이 테마를 가지고 이 열사 힘차게 외칩니다라고 했던 그런 웅변 대회에서 언제나 나와 있던 가장 많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요. 진짜 1968년이 진짜 말이 쉽지 얼마나 이게 오래냐면 지금 승희 의원님이 여기서 제일 연장자인데 아닌데? 예. 68년에 아직 수정란도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 태어나지 않았고 사실 그때 저희 때는 방공 교육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6.25 노래라는 걸 매일 아침에 불러야 했던 그 당시에 했고 이런 어떤 그 무장공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북한이 우리가 협조해야 되고 같이 함께 가고 같이 공생해야 되는 관계였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 북한은 굉장히 무서웠던 존재.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북한은 되게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왜곡된 시각이 많이 잡혀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러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어떤 사건인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그 당시 이제 남북 관계 긴장 상태가 최고조로 이르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해에 이 청와대를 기습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북한이 미 해군 푸에블로호를 피랍하기도 했고 이어서 11월에 발생한 게 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입니다. 이때 사흘 동안 모두 120명이 침입을 해서 동해안 지역에서 민간인 수십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제 잡으려고 나선 군경도 많이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요. 이 고 고원식 씨 같은 경우에도 이 고원식 씨의 가족들이 이 사건 피해자였습니다. 이 고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예비군 소대장이어서 근무를 위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이런 무장공비들이 들이닥쳐서 집에 있던 양친, 그러니까 부모와 아내 그리고 3살, 6살이던 어린 딸들이 이제 잔혹하게 살해를 됐습니다. 이제 고 씨는 그 이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유가족들이 최근에 이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및 노동당 총비서를 상대로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근데 헌법상 북한은 뭐 그렇죠.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그냥, 아니죠. 이중적 지위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 헌법만은 봤을 때는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란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다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있는 불법적 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을 때는 이걸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래요. 법인격은 없는데 사단,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실제적으로 지배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인격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비법인 사단으로 소송 자체는 비법인 사단으로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간첩이나 뭐 이렇게 뭐 깔려갔던 사람들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해서 소송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벌여서 실제 뭐 판결 나온 사례가 있어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한국 전쟁 당시 6.25 전쟁 때 전쟁을 치르고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신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북한에서 당시에 북한의 어떤 건설대에 들어가서 강제 노역을 했다고 해요. 나중에 탈북을 했는데 이분들이 2016년에 소송을 냈습니다.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불법 노동력 착취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송 절차가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북한에 사실 소송 자료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이 진척이 없었는데 해결책으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나중에 법원이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전혀 알 수 없거나 서류를 아예 받지 않을 때 그럴 때 법원에다 게시를 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서류를 받은 것처럼 간주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해서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해서 북한이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 원씩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 의원님, 이게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배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북한을 바라볼 때 과연 북한을 국가로 바라본다면 그 국가에 대한 주권 면제가 있어서 지금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하튼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반국가 단체 혹은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소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최초의 판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북한에 있는 국가가 있는 그 북한뿐만 아니라 당국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를 대상으로 상대로 했다. 그래서 그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령이라고 그 당시에는 지칭되었던 사람까지 해서 포함해서 성소 판결 받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후에도 좀 비슷한 게 있었나요, 소송이?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으로도 잠깐 나갔었는데 이제 한국 전쟁 당시 이제 납북됐던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이건 역시 이제 납북 피해자로서는 처음 손해배상을 제기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고요. 네. 그리고 이 지난해 9월에도 탈북포로 5명이 그 배상을 받은 2명 외에 추가로 5명이 손해배상을 또 제기를 했고요. 이 역시 이제 이런 북한의 불법 행위로서 이런 본인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해라 이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자,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해도 실제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 말고도 보통 재판에 쓰이겠다 해가지고 돈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갖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산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받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북한 재산, 북한 들어가서 돈 달라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있는 북한 재산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건 외국에 다시 압류 절차를 거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 받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북한 방송 같은 거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우리 협약을 해놨거든요. 남북 간에. 협약을 해서 북한의 방송 썼을 때 저작권료를 좀 내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2005년부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요걸 내도록 돼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잖아요. 예. 지금 그거에 모여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북한에 지금 제재가 걸려가지고 돈이 못 가다 보니까 그 안에 계속 공탁 끌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군요. 예. 그거를 한번 압류를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법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법인 사단이기도 하고 북한 건데 이게 북한에 바로 간 건지 쌓이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승 의원님, 최근 보도를 보니까 반대로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뭐 소송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이제 대북 사업을 하다 보면 북한에 이제 돈도 줘야 되고 북한으로부터 물건도 받을 수 있는, 지금은 이제 북한 제재가 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개성공단도 열어지고 저희들이 북한과 여러 가지 어떤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에 있던 그 기업이 북한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대리인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되었고, 사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다면 북한도 대한민국에 재판을 할 수는 있어서 지금 재판이 계류되고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